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 그렉 맥커운의 최소 노역의 법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 표지를 딱 보면요. 되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확 풀리면서 아주 명료한 화살표가 돼서 위로 솟구치거든요. 그 이미지가 정말 상징적이죠. 이게 꼭 제 머릿속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건 힘들 거야. 아, 고생 좀 해야 제대로 하는 거지 하고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땀 없이는 달콤함도 없다는 말을 거의 진리처럼 여기고요. 네. 일종의 사회적인 강박 같은 거요. 야근이나 번아웃을 겪으면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맞아요. 오히려 그걸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생각의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혹시 그 일이 그렇게 힘든 게 너가 힘들게 만들고 있어서는 아닐까? 하고 묻는 거죠. 와, 전곡을 찌르네요. 내가 힘들게 만들고 있다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쉽게 해내는 방법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그 핵심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절대 게으름에 피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네, 핵심은 낭비되는 노력을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책이 제시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가뿐하고 집중이 잘 되는 수월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수월한 상태? 둘째, 막막하게 느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거 생각보다 쉽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길로 바꿀 수 있는가? 아, 그 방법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지루한 일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즐거운 놀이처럼 만들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책 서문에 패트릭 맥기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정말 소위 말하는 성공가도를 달린 사람이죠. 조지타운대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와서 최고의 금융회사 AIG에 들어가고 주 80시간씩 일에 매달렸다고 하죠. 맞아요. 성공이란 곧 끝없는 노력과 동일하다고 믿었던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엘리트의 전형 같은. 네, 바로 그런 인물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그를 배신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맞아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AIG가 사실상 파산하고 그의 재산이었던 주식 가치는 97%나 폭락합니다. 와, 97%요? 네, 그가 바쳤던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남은 건 번아웃과 망가진 건강뿐이었겠네요. 그렇죠. 결국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책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군요. 계속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더 쉬운 방법을 찾았을 때 도달하는 곳이 바로 수월한 상태입니다. Effortless state. 네, 책에서는 이 상태를 신체적으로는 편안하고 정서적으로는 가벼우며 정신적으로는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라고 정의해요.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약간 이런 거죠. 컴퓨터에 수십 개 앱을 막 띄워놓고 버벅거리다가 불필요한 창을 다 끄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하나에만 모든 리소스를 집중시키는 것. 아, 알겠습니다. 우리 뇌를 최적화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미국 여자 농구 선수 엘레나 델레돈의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네요. 자유투 성공률이 엄청난 선수죠. 네, 무려 93.4%래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정말 단순한 루틴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공을 3번 튀기고 심호흡하고 무릎을 굽혔다 쏘는 동작. 그 외에 이걸 꼭 넣어야 해 같은 복잡한 생각은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죠. 최고의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정신적 소운을 제거하고 가장 본질적인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수월한 상태의 힘이군요. 그렇죠. 노력은 줄어들고 성과는 극대화되는. 알겠습니다. 수월한 상태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당장 눈앞에 쌓인 일들을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걸 언제 다 하지? 이 생각부터 드는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막함을 느끼는 지점이죠. 네. 책은 그 첫 번째 열쇠로 뒤집어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에 부딪히면 이 일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묻잖아요. 네, 맨날 그렇게 묻죠.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이 일은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질문하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하고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이 일을 쉽게 만들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사소한 관점의 전환이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꾼다고 해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최소 노력의 원칙을 따르거든요. 최소 노력의 원칙이요? 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피하고 싶어하고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는 건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 본능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최소 노력의 원칙을 활용한다는 게 혹시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야기랑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1970년대에 다른 항공사들은 엄청 복잡한 발권 시스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공동창업자 허브 캐러헌은 항공사 발권 시스템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묻는 대신 질문을 완전히 뒤집었죠. 어떻게 뒤집었죠? 만약 우리가 항공사가 아니라 그냥 버스 회사처럼 티켓을 파는 곳이라면 어떨까? 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복잡한 좌석 지정, 기내식 선택 같은 기능을 다 빼버리고 그냥 순서대로 타는 간단한 티켓 출력 시스템을 도입했죠. 결과는 엄청났겠네요. 네, 엄청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로 이어졌고요. 가장 쉬운 길을 찾아서 업계의 판도를 바꾼 겁니다. 와, 항공사라는 복잡한 문제에서 티켓 판매라는 단순한 문제로 프레임을 아예 바꿔버린 거군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비즈니스
전략 말고요. 훨씬 더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 문제에도 이런 접근법이 통할까요? 예를 들면 노예제 폐지 같은 문제요. 책에 나오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사례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사례가 있었죠. 네, 19세기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법안은 기득권층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거대한 벽만 마주한 거군요. 맞아요. 그때 동료인 제임스 스티븐이 다른 길을 제안해요. 훨씬 작고 사소해 보이는 법안이었는데 노예무역에 연루된 중립국 선박에 대한 해상 보호를 없애자는 거였어요. 노예제 폐지라는 거대한 목표에 비하면 정말 간접적이고 잦은 접근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놀랍게도 그 사소한 법안은 큰 저항 없이 통과됐습니다. 오.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났어요. 사실상 노예무역의 상당 부분의 돈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발판이 돼서 2년 뒤에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와, 가장 저항이 적은 가장 수월한 길을 택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를 향한 문을 열어젖힌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뒤집어 생각하기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찾는다는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어려운 그냥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어떡하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매일 해야 하는 설거지나 매주 열리는 따분한 회의 같은 거요. 이런 건 더 쉬운 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책은 필수적인 일과 즐거운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우리 머릿속의 칸막이부터 허물라고 말해요. 칸막이를 허물라. 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즐겁게 만들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필수적인 일과 즐거운 일을 결합한다. 코믹릴리프의 빨간 코의 날 행사가 떠오르네요. 네, 아주 완벽한 사례입니다. 기부라는 무거운 주제를 코미디 축제로 풀어낸 거잖아요. 맞아요. 1980년대에 제인 트위스는 아프리카 구호 기금을 모으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돈을 내세요 라고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힘든지 잘 알았죠. 그래서 자선과 코미디를 결합했군요. 네, 그 결과 빨간 코의 날은 전 국민이 즐기는 축제가 됐고 지난 30년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어요. 와, 기부를 놀이로 만들자. 노력 없이도 엄청난 결과가 따라온 거네요. 바로 그거죠.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자가 자기 집 부엌 청소를 디즈니 노래를 부르는 댄스 파티로 바꿨다는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이야기도 있었죠? 그랬더니 숙제해야 돼요 하면서 도망가던 아이들이 오히려 신나서 참여했다고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운동하기가 너무 싫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러닝머신 뛸 때만 볼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거든요. 그랬더니 드라마 다음 편이 보고 싶어서 운동하러 가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운동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즐거움을 짝지어준 거죠. 네. 이렇게 필수적인 활동에 보상이나 즐거운 요소를 결합하면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에너지, 그러니까 의지력 소모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라는 감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감사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예를 들어 또 이메일 답장해야 되네 하고 불평하는 대신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고 소통할 동료가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 라고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 좋아, 감사한 마음으로 이메일 10개를 처리하고 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를 먹어야지 하고 즐거움을 결합하는 거죠. 감사가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사는 불평이라는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행동의 시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감사가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질문을 뒤집어서 쉬운 길을 찾고 그 길을 걷는 과정을 즐겁게 만들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수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뭔가 핵심적인 한 조각이 빠진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당신이 방금 제기한 그 문제가 이 책의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마지막 조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역설적인 조각이요? 네, 그 에너지는 더 많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집니다. 네. 바로 휴식이죠. 휴식이요? 아니, 성과를 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휴식이라니 너무 역설적인데요. 우리는 보통 쉬면 뒤처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져있는 허슬 문화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최고의 운동선수, 세계적인 음악가, 위대한 작가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연심량을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휴식이 장애물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겁니다. LA 에인절스의 조 매던 감독이 좋은 예죠. 그 감독이요? 그는 162경기나 되는 긴 시즌 동안 선수들에게 주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줬어요. 야구 생각도 훈련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라고요. 와, 대단한데요? 그는 그게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팀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죠. 잠시 멈추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군요. 크로스핏 챔피언 카트린 다비드 스토티르 선수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경기 중에 완전히 무너져서 포기 직전까지 갔을 때 코치가 더 힘내라고 소리친 게 아니라 딱 1분만 멈추고 심호흡해
라고 조언했죠. 맞아요. 그렇죠. 그 1분의 멈춤이 그녀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패닉에 빠져 허우적대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집중력을 되찾았고 비록 그 애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에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더 몰아붙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순간이네요. 네. 그리고 그 휴식의 정점은 결국 수면이겠네요. 사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좀 찔렸어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책에서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게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특히 창업가들의 성공과 수면의 질이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잖아요. 네, 단순히 오래 자는 걸 넘어서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맞아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끄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같은 팁들이요. 맞습니다. 수면은 뇌가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신체가 회복되며 감정적인 쓰레기를 비워내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충분한 양질의 수면 없이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수월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 일부러 멈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소 노력의 법칙이 담고 있는 가장 깊은 지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소 노력의 법칙을 통해 수월한 상태로 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봤네요. 중요한 일은 힘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질문을 뒤집어 가장 저항에 적은 길을 찾고, 피할 수 없는 일에는 즐거움과 감사를 더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성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쉬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건 노력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힘 빼지 마세요라는 거겠죠. 아, 그 말이 딱 맞네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둘러싼 불필요한 복잡함,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가장 본질적인 한 가닥에 집중하면 얽힌 실타래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성공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오르막길일 필요는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네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라는 키워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책에서도 없는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마저 잃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없는 것마저 채워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일상에서 습관처럼 반복되는 불평이 있나요? 아, 또 출근해야 하네? 라거나 처리할 이메일이 너무 많아? 같은 것들이요? 오늘부터 그 불평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감사와 한번 짝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나에겐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혹은 이렇게 많은 이메일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 감사하다. 라고요? 이 작은 생각의 전환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상태를 얼마나 수월하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